예, 저는 86회 정보관리기술사에 합격을 했던 유지영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있는 소프트웨어공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기술사 합격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지금 직장으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회면은 제가 합격한 때가 2008년 12월, 2008년 8월 시험에 합격을 해서 12월에 최종 합격을 했죠. 저는 비교적 빨리 기술사를 취득을 했어요. 2008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8월 시험에 붙었고 면접도 한 번에 붙어서 총 걸린 시간은 이제 최종 합격증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1년 정도. 그래서 비교적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짧게 공부했던 편이었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합격자들 정보 있었잖아요. 저는 요 연령대에 합격을 했었고, 예, 저희 때 그 동갑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관리인데 근무하던 곳은 이동통신 시스템 만드는 회사였어요. 인베디드 쪽 시스템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SI 회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유리해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 근무처에 있어서 좀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케이스였었고, 몇 명 안 되는 개발자 출신, 특히 뭐 딴 쪽 하던 분, 컨설팅이나 이런 쪽 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시험을 보면은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알던 그런 용어들도 제안서도 본 적도 없었고, 예, 그런 레벨에서 시작을 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이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개발 쪽 일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이한 쪽이 이쪽 계신 분들, 컨설팅이나 PM 쪽 하시던 분들이 가장 남들보다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이야기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답안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실력을 향상시켜 놓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검 전략 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뒷부분에 좀 이야기되는 답안 쓰는 방법, 이 부분은 기본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래 이제 과거에는 정보처리 기술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보관리하고 조직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정보기술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카테고리는 직무 구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보기술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보통 명함을 보면은 정보관리기술사는 정보관리라고 많이 적어요. 정보관리기술사 이렇게 적는데, 조직응용 같은 분들은, 조직응용 기술사인 분들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정보처리기술사라고 적고 한 절반 정도가 조직응용 기술사라고 적으세요. 정보관리 분들은 다 정보처리라고 안 적고 정보관리라고 적고. 근데 실제적으로 두 파트 간의 구분은 없습니다. 예, 있는 경우는 가끔 발생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자격증이 있으면은 인사고과 가산점 주거든요. 그럴 때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정보관리를 인정 안 하고 조직응용만 인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고,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최근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부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답안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매주 3시간 정도씩 할애가 되는 클러스터 때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서로 많이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흔히 금연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담배 끊어야겠다라고 하다가 술 한 잔 먹으면 담배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나면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혹은 운동을 하다가도 오늘은 추우니까 하루만 쉬자. 이런 변명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이상 내가 왜 여기에 등록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성이 약해지면은 계속 사람의 의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이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처럼 뭘 위해서 누가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이런 거 없거든요. 자기가 게을러지면은 그 순간 끝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영어 공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하루라도 안 하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던 중에 한참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을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약간 외유성 출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노조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외유성과 그 다음에 뭐 또 일정 스케줄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나가게 됐는데 뭐 나름대로 책도 막 이렇게 다 들고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그때그때 보려고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또 가면은 뭐 주간에는 일하고 저녁 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러내잖아요. 술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 밖에까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뭐 술 먹고 들어가면 새벽 2시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었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딱 돌아와가지고 다시 스터디를 시작을 하면서 답안을 쓰는데 가기 전에 제가 100분 동안 한 12페이지를 썼다라면 갔다 오니까 8페이지, 9페이지 못 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손도 쉬고 머리도 쉬니까. 그거 따라잡는데 한 2, 3주 걸렸거든요. 다시 가기 전 상태로 몸을 다시 만드는데. 그래서 공부는 영어 공부도 매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운동도 그렇지만 기술사 공부도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회식 같은 것도 가지 마세요. 예,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하더라도 최소한 가서 얼굴만 비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술을 자주 먹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기간에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요. 친구 돌잔치나 이런 것도 안 갔어요. 예. 공부하시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아들 돌잔치도 안 가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스터디하고 마치고 딱 도착했을 때 돌잔치 끝나고 이제 가족들 집에 가는 분위기 때 이렇게 짐 들고 가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회사 회식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한 8시쯤 되면은 소주 한두 잔만 딱 받고 나와가지고 그냥 도서관 또 바로 가서 도서관 12시까지 공부하고 들어가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공부하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들어가는 시간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 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도메인 쪽, 내 보안 쪽은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공부해도 되냐? 그러면은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애는 너보다 더 무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전데, 예, 그런 상황에서, 쫓아간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저보다 훨씬 똑똑하실 거예요. 예.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 PMP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저는 PMP란 자격증이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PM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저보다는 덜 공부를 하시고 더 영리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라도 쉬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내재화를 시킬 수 있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 그 앞에서 누가 10주간의 이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설명한 거를 듣기만 하겠다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동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도 다시 보시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내 손으로 토픽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이런 행동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바다만 가겠다라는 걸 하면 소풍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냥 놀러 다니는 거죠. 다만 노는 장소가 야외가 아니라 답답한 강의실이라는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자격 조건에 나왔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사 부분이 가장 높은 자격증이죠. 그리고 사업대가 기준에서도 특급 기술자 이외 기술사는 이제 몇만 원 차이지만, 뭐 일당 몇만 원 차이겠지만 이렇게 대가도 이제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혹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격 조건이 언제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저희가 큐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홈페이지인 큐넷 가보시면은 따다다.q.net.co.kr인가? go.kr인가? 그 부분으로 가시면은 그 내가 자격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거기 칸에 들어가면은 뭐 대학을 언제 졸업했나,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냐, 이런 데이터들을 넣으시면은 그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30대 내가 중반 가까이 됐다, 그럼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빠르게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분도 있었냐 하면은 대학원 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3년 뒤에 따겠다, 4년 뒤에 따겠다 막 이래가지고 바보 같은 짓이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보면 기술사, 영역별 기술사에 대해서 어떤 데 포커싱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시험을 본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셔도 이해가 되시고, 요거 자료 같은 경우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다만 조직 응용에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으로 바뀌면서 그쪽 그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예, 바뀐 지가 1년이 됐는데도 그 사이트를 게을러서, 예,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찾기 어려우실 거고, 일단 정보기술사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요 부분이에요. 이론과 경험. 이론만으로 따진다라면 당연히 박사, 이런 분들이 당연히 자격증을 주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필드에서 일했던 경험들, 자기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구축했던 경험, 혹은 자기가 개발했던 경험, 자기가 운영을 해봤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같이 답안에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본 분들이 조금 더 이로운 경우가 많아요. 개발도 해보고, 뭐 필드 해보고, PM도 해보고, 마케팅이나 기획 업무도 해보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알던 분 80회 응용 수석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평균 점수가 78점으로 붙었어요. 60점이면 합격인데 78점을 붙었는데, 그분은 기술사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4년 전에 한 뒤로 4년 동안 이직을 3번 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보안 쪽도 하시고, 뭐 아키텍처 쪽도 하시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공부 딱 시작해서 6개월 만에 합격했죠. 예.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그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공부 방법도 특이하게 했었고. 근데 답안을 보면은 정말, 예, 너무 잘 썼던 답안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을 얼마큼 녹여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암기와 이해, 그리고 내 경험, 이 3가지가 함께 답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정보관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은 있고, 기본적으로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그리고 이러한 부분 수치, 요게 이제 시험 과목들에 대한 요약인데, 수치가 들어가 있어서 수치 해석이나 알고리즘 문제들이 정보관리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이쪽 수치라는 용어가 없죠. 예, 그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보시면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OS라든지 IT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 논리회로, 논리회로나 이런 문제들은 원래 안 나왔는데 전자계산기 기술사랑 합쳐지면서 그 부분의 문제들도 이번 시험엔 안 나왔는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수석 감리원 자격증은 받았는데, 예, 그 감리원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재밌는 거는 그 감리원을 받으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보시스템 감리사 시험을 본 사람은 2주 교육을 받고요. 기술사인 분들은 1주 교육을 받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감리사, 기술사를 딴 다음에 감리사에 또 합격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심심해서 본 거죠. 예. 욕먹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리사 준비하는 분들한테. 너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수석감리원인데 뭐하러 감리사를 따서 또 보느냐 하고 욕을 먹고. 감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하려면 또 2주 교육 또 받아야 돼요. 예. 전에 감리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또 받아야 돼요. 2주 교육을. 최종 합격하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받은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역사상.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감리사 시험에 2번 떨어졌어요. 예. 기술사 합격하기 한 달 전에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 그때도 1점 차이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도 감리사 공부하는 분들 가르치다가 그냥 같이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저 들어갔는데 제가 가르친 분은 붙었는데 저는 1점 차이로 또 떨어졌어요. 예,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니까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보 기술사 쪽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감리사는 한 2주 정도만 준비하면은 거의 합격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합격시킨 분도 기술사와 같이 공부하다가 딱 일주일만 감리사 공부하고 시험 한번 보자. 혹시 기술사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감리사 시험은 7월에 있고 기술사 시험 8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니까 일주일만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딱 일주일 공부하고선 그분은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딱 리뷰하고 시험 봤는데 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사라는 영역이 조금 외부에서 인정을 케이스들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개발을 하는 분들이나 그쪽에 관련된 뭐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테크니컬한 부분에 좀 포커싱이 돼 있었다라면은 기술사에게 원하는 건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그 테크니컬한 부분에다가 얼마나 얹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관점을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기술사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비율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들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기술사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만 컨설팅 쪽 아니라 서비스, 운영, 개발 이쪽만 하던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진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자격증을 딴 뒤에 계속 그런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술사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도메인.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하나의 도메인에 얽히거든요.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하나의 업무에 얽힌다는 거죠. 반면에 기술사는 이 여러 가지 도메인,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술사로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론 공부 몇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될 소질이 있다, 자질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뽑는 게 기본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게 필기보다는 면접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우대 현황인데 글씨도 안 보이고, 특별히 이거 하면은 대박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마찬가지지만 기술사도 장롱면허인 분들도 많아요. 명함에다 기술사라는 거 안 파는 분들도 많고,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명함에다 별도의 그런 자격증을 표시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계신 분들은 명함도 파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 하나는 그 회사에 이제 사람들이 기술사를 되게 무시합니다. 그 이유가 그분이 이제 기술사 자격증자들이 한 15년 되신 분인데 그 뒤로 이제 공부 안 하죠. 자격증 땄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업무를 하는데 회사 업무를 개판으로 하는 거죠. 이제 기술사가 이런 것도 못해? 이거는 완전히 그 시험만 보고 그런 것들, 저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인식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업무적으로 얽혔는데 굉장히 인식이 안 좋습니다. 기술사 별거 아니다. 그거 바꾸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기술사 교육이 아니라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야,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다 같은 기술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도록 바꾸는 데 좀 시간을 많이 들였던 기억도 납니다. 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회사 내에서 뭐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회사 내에서 이런 거 수당 주시는 데 있나요? 다니시는 회사에서? 어디 다니세요? 아, 시에서 15만원에서 3만원 회비 띄고 12만원 주죠. 예. 제일 많이 주는 회사는 동부 C&I. 예, 35만원 줍니다. 예, 그래서 연봉이 420만원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술사들이 동부 C&I 많이 움직여요. 그 수당 보고. 월급은 이제 딴 데보다 센 편은 아닌데, 그 수당이 420만원 붙는 게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동부는 자격증이 2개면 2개 수당을 다 줘요. 그러면 한 7, 800도 돼요, 수당이. 그래가지고 동부로 옮기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동부의 면접까지 보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예, 기술사 시험에 이제 과목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과 동시에, 어떤 과목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미 나는 무슨 쪽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더라도. 정하셨어요? 고민 중에 정하셨어요? 네. 관리요? 그 관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 공부에서 백그라운드가 그래도 작품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그 40세 넘어가서 공부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관리입니다. 99%. 왜냐하면은 이쪽에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로 인베디드 쪽이나 이런 데 회로 설계하고 막 이런 쪽에 일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대학 때 배운 게 끝이에요. 전공이신 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제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관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조직 응용에 비해서. 근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합격률은 얘가 더 높아요. 예, 합격률은 평균 3점 몇 프로 정도가 나와요. 예, 전체 시험 응시 인원 대비. 얘는 평균 5%대가 넘어요. 합격률은 높은데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임용고시도 그렇지만 임용고시도 다 서울에 몰리죠. 서울 경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경기가 편한 것도 있지만 많이 뽑거든요. 예. 10명이 시험 봐서 1명 뽑는 거랑 100명이 시험 봐서 10명 뽑는 거랑 비율은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면 어디에 지원하겠어요? 당연히 100명이 시험 봐서 10명 뽑는데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를 지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응용이 합격자가 적을 때는 뭐 4, 5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관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좀 틀립니다. 예, 과제 도메인도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달라요. 가령 정보관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예, 깊은 수준에서 들어가셔야 되고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고 실제 경험과 함께 얽혀서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이쪽은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들이 깊게 들어갑니다. 예. 반대로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넓게만 알면 돼요. 예.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레벨에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정보관리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이제 IT 인프라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찍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뎁스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리 쪽은 PM 하셨던 분들이나 일반적인 SI에서 좀 상위 어플리케이션 쪽 레벨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DB 쪽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보 관리 쪽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네트워크 쪽이나 보안 쪽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인베디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확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뭐 DB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쪽 일하는 사람도 뭐 관심 있어서 이쪽 공부해서 붙은 분들도 있고 한 이거 3번 떨어진 다음에 그 당시에 이거 봤는데 붙는 분들도 있고 예, 막 크로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제일 운 없던 분들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관리 시스템을 4명인가 밖에 안 뽑았어요. 그리고 관리는 되게 많이 뽑았어요. 야, 그러면 다음 시험에는 관리를 조금 뽑고 응용을 많이 뽑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바꿨는데 전애랑 똑같이 뽑아가지고 예,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붙었는데 자기는 떨어진, 예, 괜히 이쪽으로 도메인을 옮겼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답안 쓰는 방식도 달라요. 과목에 따라서. 얘는 자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답안에. 반면에 얘는 정확한 기술을 쓰는 게 더 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 정확한 키워드, 정확한 기술들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스타일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암기가 좀 더 중요하고 이쪽은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답안을 적을 때. 그래서 암기가 좀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나이 30 넘어서 암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자기 머리 나쁘다고 자책만 하고 있죠, 항상. 예. 그렇게 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저는 이쪽을 그 업무 도메인이 특화된 분들 외에는 이쪽을 그다지 권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전자계산기랑 합쳐지면서 범위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나왔던 편입니다. 생각보다. 예. 물론 이제 저희 생각에도 전자계산기 기술사 출신이 이제 들어가서 깽판을 놓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이제 출제위원들이 주로 참석을 한다라면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기존의 출제위원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전자계산기 쪽 분보다는 기존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전자계산기랑 합쳐졌으니까 그쪽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컴퓨터 아키텍처, IT 인프라 그쪽을 조금 더 많이 낸 비중은 있지만 나온 문제들 보면은 이쪽 기존에 공부하던 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나무만 보는 태도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설계가 되고 컴포넌트 명세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체 시스템이 이루어지느냐 그러한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얘가 뭐 랭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컴포넌트의 비헤이버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고 이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서브 프로세스를 담당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CIO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내가 정책 입안자라면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리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들 보면 그런 제약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CIO라면은 기업의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보 보호 방안을 수립을 할 건지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분명히 이제 문제는 CIO라면 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네트워크 포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막을 거고요. CIO 관심 없잖아요. 밑에서 막겠다 그러면 그래 막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포트, 뭐 취약한 포트는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중요하지 몇 번 포트부터 몇 번 포트까지 막겠습니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라고. 엔지니어끼리 얘기할 때는 몇 번 포트부터 몇 번 포트까지 막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 레벨 다운이 된다고요. 근데 그 윗선에서는 포트도 막 관리할 거고요. 모도 할 거고요. 프로세스도 만들 거고요. 담당자도 지정을 할 거고요.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자기가 자기가 그 관점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답안을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잘하죠. 그런 부분들. 공부할 때 보면 컨설턴트 하던 분들이 학습 초반에 확 튀어요. 왜냐면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엔지니어는 글쓰기는 젬병이잖아요. 예, 뭐 이렇게 기술 문서 쓰라 그러면 솔직히 난독 암호처럼 이렇게 써놓죠. 가끔 이렇게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 제품 명세서 보면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자제품을 딱 샀는데 그걸 딱 열어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 이쪽 일을 해도. 그런 경우에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면서 매뉴얼 파트는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써요, 글을. 그리고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그 컨설턴트랑 일반 엔지니어는 제일 차이점이 뭐냐면, 엔지니어는 되게 정직해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딱 자기가 아는 것만 써요. 근데 우리가 13페이지, 14페이지 쓰려면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쓸 수 있는 건 3, 4페이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있을 것이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죠. 예. 아, 여기다가 이런 거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라는 거죠. 컨설턴트도 그런 거 되게 잘 써요.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제안서를 봤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런 제안서를 썼는지 놀라운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쓰면은 확 티가 나요. 너무 잘 써요. 근데 이분들의 단점, 계속 거짓말만 써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몰라. 정확한 지시. 여기선 이런 게 쓰여. 막 이런 걸 못 써요. 계속 거짓말만 해버릇하니까.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선까지는 딱 올라가는데 그 선에서 합격자 레벨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개발자는 그런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글 쓰는 능력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은 막판에 좀 더 스포트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쪽 사람만 유리하고 뭐 난 개발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토픽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있고 보안도 있고 뭐 이 일을 다 해본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시험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실제적으로 업무 때 겪은 영역은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5는 없다는 거죠. 근데 있는 것처럼 써야 되잖아요, 뭐라도.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스터디 때, 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구축했더라. 라는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은 간접 경험처럼 돼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내가 해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제가 이걸 느꼈던 때, 이거는 이제 컬러 스터디 때는 많이 못하고요. 그 파워 스터디 때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할 때 저랑 같이 합격한 분이 이제 오토웨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시스템 PM 쪽을 주로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구축하던 시스템의 MDM이었어요. 마스터 데이터 구축 관리 시스템 하나. 그분이 한 3년만 그거 했는데, 그때 저희 공부할 때 한참 MDM이 떴어요. 예, MDM 구축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마다 나왔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분이 요번에 자기 회사에서 구축하는 MDM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어떤 식으로 서브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고 어떤 기능들을 좀 반드시 넣어야 되며 실제 구축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부딪힌 문제들은 이런 거더라 라는 설명을 한 20분 정도 딱 해줬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그 20분 설명 듣고 저는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에 MDM 문제가 한 3번 나왔는데 3번 다 풀어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 답안을 뽑혔어요. 예, 베스트 답안으로. 설명해준 분은 오히려 저보다 못 써요. 예. 왜냐면 자기 일이 되면은 오히려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안화를 못 시키는 거죠. 반면에 저는 답안도 만들어 놨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었던 주요 이슈들 어떻게 그 중앙 DB랑 로컬 DB랑을 연동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막 이런 부분들을 답안을 표현을 했더니 뭐 이렇게 채점하는 분들이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쪽 프로젝트 하는 사람 같아. 이러니까 점수를 잘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 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사 시험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3가지. 예.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답안지 작성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레벨에서 현재 해야 될 일들은 이따가 뭐 알려드리겠지만 기술사가 되기 위한 뭐 성숙도 레벨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14페이지 답안을 나오는데 합격하려면 최소 12페이지, 13페이지 써야 돼요. 100분 동안. 나중에 써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쓰라 그러면 한 4페이지, 5페이지 써요. 거기서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쓰는데 짧게 걸리는 분들은 한 달, 오래 걸리는 분들은 끝까지 안 돼요. 공부 포기할 때까지. 근데 그 부분이 얼만큼 짧아지냐에 따라서 합격 개월 수가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3페이지를 답안을 쓸 수 있으면 그때부터 3개월 뒤부터는 합격할 수 있어요. 내가 13페이지 정도의 답안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3개월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월달까지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8월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은 최소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13페이지 정도를 써야만 그 해 8월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5월이 넘어갔는데 답안 12페이지 이상 못 쓰고 있다 라고 하면 8월 시험은 별로 가망이 없습니다. 90회 제가 이제 멘토로 있어서 스터디를 해서 90회에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87회 때 아깝게 떨어졌어요. 59점으로. 아니 89회 때 아깝게 59점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그분이 답안을 다 쓴 8월 시험이었는데 답안을 다 쓴 게 6월 말이었어요. 예. 제가 5월 말까지는 다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6월 말에 딱 다 썼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더 공부해서 59점 받았어요. 그분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답안을 자기가 몇 주만 더 일찍 썼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좀 늦었던 게 제일 아쉽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포커싱을 많이 할 거고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개월간 컬러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 컬러 스터디를 마치는 시점까지는 최소 10페이지를 목표로 1차로 최소 10페이지 이상은 쓰겠다를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은 4월까지 10페이지 이상 쓰시고 5월까지 12페이지까지만 늘리시면은 충분히 8월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체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쳐요. 사람 막 이렇게 퍼지고. 예. 그것도, 그리고 이제 100분씩 끊어서 보는데 100분에 하면서도 한 80분 넘어가면 지쳐요. 머리도 이미 막 퇴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손도 막 이렇게 떨리면서 쓰고. 그래서 답안지 보면은 한 절반까지는 글씨가 이쁘다, 절반 가면은 개판이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예, 오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86개 시험을 봤을 때 1교시 망치고 2교시 망치고 점심에 이제 김밥이랑 좀 과일 좀 싸갔었는데 김밥 한 딱 2개 먹고서는 그 도저히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딱 덮고 안 먹었죠. 그래서 막 저기 어디 운동장 끝구석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 남들 신경 안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준비했고 쓸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못 써가지고,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말자. 한 교시만 잘 봐도 어떻게든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1, 2교시를 제일 잘 봤어요. 3, 4교시를 오히려 못 보고 1, 2교시를 훨씬 잘 봤어요. 제가 합격했을 때 점수가 평균 66점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그 1, 2교시는 68, 66 이렇게 나오고 3, 4교시가 64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예. 또 이런 경우들 많아요. 한 교시 잭팟 터트려가지고 합격하는 분들. 예. 딴 교시는 57점, 56점 이렇게 받다가 한 교시에서 70 몇 점 받으면 합격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관리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디지털 컨버전스 조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이했던 게 지난 시험하고 이번 시험하고 네트워크와 보안 쪽에서 예, 몰빵이 됐습니다. 특이하게. 이 부분은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많이 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은 관리 쪽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디지털 컨버전스 쪽이 핵심이 되는 거고, 얘네 데이터베이스랑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분은 어느 정도 중상급 정도는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예, 평균 수준에서 공부를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특히 수치 해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잖아요. 수치 해석 알고리즘 쪽은 예, 나오는 때는 들어가는 교수님이 정해져 있어요. 예, 수치 해석 내는 분이 딱 한 분에서 2분 정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제위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시험이 나오고, 그분들이 바빠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시험이 안 나와요.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한테 금요일쯤에 전화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전화 안 받으면은 그분은 출제위원 들어간 거고, 전화 받으면은 출제위원 안 들어간 거고. 왜냐면 출제위원 들어가면 핸드폰 다 뺐거든요. 예, 그렇게 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수치해석 같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만 준비를 해요. 관리 같은 경우 수치해석 IT 인프라 쪽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공부할 수준에서 한 20, 30개만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딱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쓰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입니다. 물론 8월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쪽은 어느 정도 공부됐으니까 할 게 없어요. 한 2, 3년 되면은 별거 다 공부해요. 막 논리회로 순서도 그리고 있고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이상한 그래픽 알고리즘 책 갖다 공부하고 있고, 딴 거 다 안다 이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8월 시험이 무조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쪽 위쪽에 포커싱을 하고, 이 부분들은 기본
위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요거는 같이 묶어도 돼요. 디지털 컨버전스 네트워크 보안은 같이 움직여요, 항상. 예, 디지털 컨버전스를 물어도 보안이 항상 이슈고, 네트워크를 물어도 보안이 이슈고, 네트워크 쪽에 새로운 기술들이 다 여기 나오고, 그래서 과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실제 강의 때도 보시면 요 세 가지 도메인에 있는 토픽들은 다 서로 얽혀서 나와요. 여기 나온 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예, 강의 자료에 보면. 다음 주에 제가 네트워크 강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딴 쪽으로 다른 도메인에서 설명을 하실 토픽들은 강의 자료에서 좀 빼거나, 예, 강의할 때는 스킵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번 86회, 아니 96회 출제 문제였죠? 예. 예, 질문하세요. 디지털 컨버전스의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작년 초하고 재작년 말에 예. 16문제하고 10문제씩 나왔는데 예. 이 시점에 무슨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가 출제되는데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랜덤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다만 우리는 공부할 때 요새 이런 게 이슈니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해요. 예.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출제위원회 누가 들어갔냐,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요새 디지털 커머스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오겠지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평균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평균값에 기준을 둬서. 다만 공부하는 도메인 중에서는 그런 부분은 선택하죠. 80회부터 해서 78회였나? 75회 정도부터 해서 정보관리에서는 정규화 문제가 7번 연속 나왔어요. 예. 그 뒤로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와요. 요번에 물론 이상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정규화 이름을 달고 나온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대신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86회부터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도메인에서 나올 거다. 이런 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는 누가 정리에 따라 다 틀려요, 비율이. 어떤 사람, 뭐 여기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TPS다라고 하면 그건 네트워크이죠. 어떤 사람은 그건 컨버전스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번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정보관리 출제하신 분들은 예, 욕을 좀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는 녹화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너무 성의 없이 냈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4-5문제 나왔어요. 원래 그렇게 안 내거든요. 동일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번에 나왔어요. 그럼 다음 시험에서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쓰시오. 이런 식으로 뎁스를 내려서 계속 내려가거나 아니면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주요 평가 기준을 쓰시오라든지 다른 걸 낸다고요. 말은 바꿔서. 근데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은 이미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낼 게 알고리즘이 몇 가지 없고 이게 비교적 사람들이 널리 공부하는 가장 쉬운 거니까. 물론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아이노드 같은 경우는 87회 문제였나? 그때 나온 문제에다가 이제 데이터 블록 관리 방법이라고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해준다. 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이런 토픽을 물어보는 데서 뭐 똑같이 냈다라고 욕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예, 얘부터 시작을 해서 얘 나왔던 거 똑같이 냈죠. 나왔던 거 똑같이 냈죠. 이거 과거 2교시 문제 똑같이 냈죠. 이렇게 3문제나 4문제나 1교시에서 똑같이 나온 게 있었고 2, 3, 4교시에도 한 문제 이상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과거 문제하고. 이건 문제를 바꾸기가 싫었단, 예, 귀찮았단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문제는 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봤어요. 사람들이. 그냥 기존에 다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아무리 짧아도 90회부터의 문제는 모두 다 암기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80회부터 문제는 어떤 게 나왔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번에 이제 총평을 제가 써서 자료를 관리는 만들어 봤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에서 쉽냐, 중간이냐, 어렵냐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고, 노출도는 최근 1년 혹은 6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나 신문 주요 이슈에서 많이 나왔냐. 노출도가 높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시멘틱 웨이라고 물어보면 답안 쓰기도 되게 쉽고, 노출도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된 거라서. 이런 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정보고, 모든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 예. 문제 자체도 굉장히 쉽게 물어봤다. 이런 뜻에서 좀 표시를 한 거고요. 1교시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도 뭐 기출 문제였고, 그나마 요게 하나 조금 걸리는 거였고, 나머지는 거의 뭐 12문제 다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왔었습니다. 예. 저는 저 시험 볼 때 뒤에 나오지만 86회 때는 1교시 문제에서 제가 아는 게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도 풀어야죠. 2교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누구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토픽이었죠. 얘는 이걸 꼭 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토픽이고, 예전에 자바란 용어가 기술사 시험에 처음 나온 게 70회인가 60 몇 회인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기술사가 특정한 랭귀지를 알아야 되냐. 예. 지금은 뭐 이렇게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은 자바로 코딩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부분을 자바로 코딩하시오. 자바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물론 슈도코드 형태로는 쓸 수 있겠지만 점수가 얼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왜 기술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미 자바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와도 특별히 욕은 안 하는데, 뭐 이건 쓰지 말라고 낸 거고요, 일부러. 이거는 모든 사람이 준비했던 토픽이고, 역시 이건 과거 기출문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냈고, 이것도 모든 사람이 준비했던 토픽이고, 이거는 웹스토리지, HTML5에서 웹스토리지가 왜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엔스크린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다. 그다음 웹앱이 좀 더 활용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쿠키랑 뭐 시나리오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그 요번 관리의 특징은 딱 쓸 문제가 4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226번 빼고 4문제 다 썼을 겁니다. 수험생의 95%가. 3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쓸 거고요. 이거 안 쓸 거예요. 얘도 모의고사에 한 2번 나왔고요. 실전 테스트 때 한 2번 나왔고, 얘도 실전 테스트 때 나왔고, 얘는 뭐 기본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면 한 1시간 공부하면 얘부터 나오는 애고, 얘도 뭐 기출문제고 누구나 공부하는 거고, 딱 쓸 거 4개밖에 없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4교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얘 쓸 거고, 얘 쓸 거고, 얘 쓸 거예요. 4교시는 재밌는 게 얘 3개는 모든 사람이 써요. 모든 사람이, 이것도 뭐 기출문제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준비했던 토픽이고, 이것도 무난한 문제였고, 나머지 요 3개 중에서 뭘 선택했냐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를 선택한 분들이 한 50분, 요걸 선택한 분들이 한 50분, 50%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험에 이제 ISO 26162가 나와서 그쪽 자동차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 내용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하지만 오토사까지 내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토사 시스템 구조 아키텍처, 네버 아키텍처 같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오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공통 표준 플랫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오토사 릴리즈 3.1 버전으로 프레임워크 만드는 거, 그거 개발하고 있는 업무를 품질 관리해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마침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었으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이런 거 나왔으면. 예. 왜냐면 저는 이쪽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업무에서. 땡큐죠. 이게 오토사라는 게 자동차의 무슨 시스템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뭐 컨트롤하는데. 예, 그 ECU들 들어가는, 다양한 ECU들이 들어가는, ECU가 CPU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SoC로 제작이 되는 그런 ECU들, 컨트롤하는 ECU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응용 서비스, 자동차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업체별로 다 다르고, 벤더별로 다르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표준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뭐 HAL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밑에를 추상화시키고 하드웨어 액세스 레벨 따로 라이브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서비스 올리고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다만 자동차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 신뢰성 부분들, 어떤 공통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죠. 예, 개인적으로는 뭐 모의고사에, 최근 모의고사에 한두 번 나왔어요. 실전 테스트 때. 예. 과거 기출문제들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문제들도 되게 많고,
예, 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트리지 같은 경우는 식스시그마가 과거에 한 두세 번 나왔으니까 관련돼서 트리지라는 용어도 함께 나왔던 케이스 있고, 이런 ISO 표준은 나오는 게 한 10여 개 정도까지 현재 나왔어요. 예, 기출문제로. 안 나온 것들 한 20, 30여 개는 또 따로 정리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되게 헷갈려요. 예, ISO 번호들 보면은 뭐 9001, 14000, 9116, 14598, 2500 점점 늘어나죠. 요새 이제 3만 대 쪽에 이제 표준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 아픕니다. 맨날 헷갈리고 이게 뭔지. 과거 이제 기출 문제들은 최소한 그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80회부터 96회까지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정리된 건 저는 90회부터 이제 정리를 92회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네요. 92회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그 큐넷 가면은 그 과거 기출 문제들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 문제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뭐다라는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대충 어떤 쪽 도메인들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 이런 것들 훑어보시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그 엑셀 매크로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뭐 클라우드 누르면 몇 회에 어디에 무슨 문제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관리합니다. 공부할 때. 조직응용은 기본이 이쪽이에요. 비중이 높은 게.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거고,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요번에 15문제나 나왔죠. IT 인프라 쪽에. 그래서 이쪽 비중이 요번은 좀 과도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 10여 문제는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쪽이 전멸을 했죠. 이러면 이제 이쪽 공부 안 해요. 아예 제끼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타격을 받는 게, 뭐 엔터프라이즈 제꼈는데 막 8개, 7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분들 떨어져요, 그 시험에. 엔터프라이즈 제꼈는데. 저희가 뭐 복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번 시험에 운 좋게 내가 공부한 거 나오면 합격이고, 공부한 거 안 나오면 불합격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커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지식도 충분히 갖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공학 쪽은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약간 적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묻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뎁스 있는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이쪽이 좀 더 쉬운 것도 있어요. 조직응용은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이 컴퓨터 시스템 쪽은. 근데 관리는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나왔던 문제들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IO 쪽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통신 방식, 뭐 슬라이딩 윈도우,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고, 라우팅 프로토콜 이번에 두 문제나 나왔고, 인터리빙 같은 경우도 기본 토픽이고, 스칼라도 기본 토픽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전자계산기에서 나왔던 문제. 가끔 이런 문제들 나와요. 터보 부스터라는 게 현재 많이 쓰이지. 예전에는 이제 오버클럭킹 하다가 지금은 이게 아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 하드부 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는 뭐 나오면 짜증이 나는 거죠. 부팅 순서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토픽들이었죠. 요번에 그 컴퓨터 시스템 보신 분들은 상당히 문제를 만만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 시험에서. 재밌는 거는 내가 시험 잘 봤다 못 봐도 합격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냐는 관심이 없어요. 점수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면접 때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그 물어본 질문에 절반을 대답 못했어요. 모른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전 붙고 20분 동안 그 면접위원하고 되게 분위기 좋게 얘기하면서 막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거 잘 됐네 막 이러고 그거 구축할 때는 그 기능은 어떻게 구현을 했어? 막 그 PM 하시던 분인데 다 20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분 떨어졌어요. 그분은 나오는 순간 난 붙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떨어지고, 저랑 뭐 딴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답도 못하고 나오다가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다가 나왔는데 붙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받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답안이나 대화에서.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 어셈블리까지 나왔었죠, 이번에는. 어셈블리라든지, 월스트레이징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된 토픽들이고, 압축도 1교시형으로 준비하는데 2교시형까지 쓸만한 양은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누구나 준비한 거고, 이것도 늘상 준비하던 토픽들이라서. 다 보시면 CA 쪽에 이제 주축이 됩니다. 웹서버 부하 분산이라든지 인터럽트 쪽.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고요.
예, 프로토콜 쪽도 많이 나와요, 조직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웹 서비스는 뜬금없이 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엔베디드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거를 봐도 조직 응용 이쪽 도면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정보 관리에서 엔베디드 쪽이 좀 덜 나옵니다.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전 영역에서 뭐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과목은 포기하겠다라는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만 나는 이 토픽을, 이 도메인 쪽은 그냥 넓게만 알아둘 거야.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정도로 알아둘 거야. 혹은 이 도메인은 내가 깊이까지 들어갈 거야 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깊이, 얼만큼 깊이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도메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라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DB 뭐 이런 쪽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조직 응용, 시스템 응용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대화가 똑같은 조직 응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컴퓨터 시스템 응용은 그런 쪽은 이제 넓게만 알아두고, 반면에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 컴퓨터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히든카드로 나오는 게 관리 쪽에서는 수치해석 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치해석에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계산이나 알고리즘 문제가 많은데 풀면은 20점 받습니다. 2교시 같은 경우에. 예, 풀면 한 20점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3문제 풀고 60점 받아요. 남들은 4문제 풀고 55점 받는데 자기가 아는 문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3문제만 풀고 60점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정보관리 같은 경우에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83회였나? 그분이 수학과 박사 출신인데 그해 알고리즘 문제, 수치해석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그분은 그거 다 풀었죠. 예, 그럼 무조건 합격이에요. 한 교시에 그거 2개 나왔는데 그거 2개 풀면 기본 4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를 10점 받아도 60점이에요. 나머지 2문제를. 그런 분들은 그냥 그때 신의 축복이 내렸다, 그냥 로또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차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라는 건 없어요. 전체 도메인의 트렌드라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꾸준하게 준비해 가시는 게 맞고요. 다만 그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들이 더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팔 거냐, 이런 것들은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까 다시 한번 하면 동기, 목적,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고, 연도별 합격자 현황인데 관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종 필기 합격률이 뭐 2.2%, 뭐 좀 높아. 제가 합격했을 때가 2008년이니까 3.9%였죠. 데이터가 이상하네. 좀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30명 아닌데. 예. 지금 데이터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 같은 경우에 가장 적게 뽑았을 때가 혹시 아시는 분 몇 명일까요? 0명입니다. 그해 응시자 전원 떨어졌어요. 75회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붙었을 때가 저 붙었을 때가 52명 필기 붙었고요. 예, 그렇게 붙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은 한 60%에서 70% 정도 합격을 합니다. 면접 4번, 5번 떨어져서 기술사 최종 불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2분. 지금까지 몇십 년간 한 2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붙어요. 면접 때 자기가 마지막 면접이다, 한 3번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해줘요. 들어가서 인사하고 마지막입니다 얘기하라고. 그냥 앉자마자 마지막 면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떨어뜨리겠어요. 예.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예. 시험은 전체적으로 100분씩 이루어지고 점심 1시간, 그다음 쉬는 시간 20분. 쉬는 시간 되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막 화장실 인원 바글바글 하고, 중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가고 복도에서 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시간 없다고. 왜냐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응시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13문제 중에 10문제, 6문제 중에 4문제.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예. 6문제 중에 6문제 다 풀려고 그러면은, 예, 모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6문제 중에 한 2문제는 제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잘 알 필요는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셔도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 빼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면 되고, 필기 때 이슈들, 문제 푸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간혹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야 합격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고요. 문제 푸는 순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면 돼요. 몇 페이지나 풀어야 되냐? 뭐 짧게 푼 사람은 10페이지 쓰고 붙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90% 이상의 사람들 12페이지 이상 씁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말하는 건 12.5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는 채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글씨를 잘 써야만 하냐? 90 이하에 합격한 분은 자기의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글씨를 못 써서라고 생각을 해서 고시원 배강 글씨체 2달간 교재 받아가지고 연습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 글씨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당연히 글씨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글씨 잘 쓰면서 글 정말 빠르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렁이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이어진, 예,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모든 글이. 이렇게 이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보다 더 빨리 써요. 정말 깨끗하게 쓰는데.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건 뭐 타고난 거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뒤에 제답안도 있는데 저도 글씨를 못 쓰는데 많이 연습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글씨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쓸수록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다음 우리가 표 치고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이 글씨를 좀 더 잘 쓰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연습들이 많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아까 수치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를 풀면 무조건 점수 20점 넘어요. 예, 계산식을 줬는데 그걸 풀었다. 20점이 그냥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맞으면. 예. 근데 뭐 계산식이 틀렸다. 혹은 뭐 답이 틀렸다.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채점이면 마음이지. 예. 식이 틀리면은 마이너스 5점 감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내키는 대로 점수가 가요. 예, 그래서 식은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계산이 틀렸다. 그럼 어느 정도 점수는 주겠지만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많이 써야 돼요. 가령 뭐 수치 해석 문제 중에서 뭐 비선형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것만 계산 문제가 딱 했는데 틀렸어. 이 사람은 뭐 10점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틀렸는데 비선형 방정식을 왜 쓰고 비선형 방정식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거 당신이 제시한 비선형 방정식 공식은 이런 기준으로 풀 수 있는 거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해법이 실제 우리의 에세이 개발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 활용이 되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은 답이 틀려도 13, 14점을 줄 수 있다고요. 왜냐면 딴 내용 워낙 잘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만 쓰고 계산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이따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몰라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이거 나 모르는 건데 이건 남들도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차피 다 거짓말 하겠네. 어차피 다 못 쓰겠네. 나는 딴 애보다만 잘 쓰면 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딱 가면은 남들은 다 아는 건데 나만 모르는 거야. 이 생각에 들면은 답안을 못 써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절대평가죠. 60점이 넘으면 다 합격을 하는데 실제 시험 채점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상대평가예요. 남보다만 잘하면 돼요. 네. 그래서 채점은 뭐 여러 명이 채점하는데 기본적으로 3명이 채점을 하면은 합격이 72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실제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최종 점수가 60점 몇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720이 나오고 요걸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60점 몇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낼 거 다 채점하고 이 사람이 채점하고 이 사람이 채점하고 그 점수를 합해서 그걸 이제 3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마음에만 들게 잘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60점 줘. 이 사람 잘 썼네 60점인데 이 사람은 40점 줘.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족을 하는 답안을 써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채점위원들이 아까도 봤지만 교수도 있고 기술사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단어, 정확한 이론을 쓰는 걸 좋아해요. 기술사는 뭘 쓰는 걸 좋아하냐면은 경험을 쓰는 걸 좋아해요. 비즈니스 상에서의 구축 경험이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다만 오리엔트 되면은 기술사가 보기에는 얘는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점수를 높게 안 줘요. 얘 필드 경험 없네. 이런 거 하면서. 반면에 그쪽만 쓰면은 얘는 공부 안 했네. 그래서 교수들이 점수를 안 줘요. 두 가지가 항상 밸런스를 갖추고 답안을 써야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짧으면 15분, 길면 30분, 35분 요 정도 면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면접 스터디 나중에 면접도 스터디 준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만나서 계속 실전 연습해요. 3명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 3명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공격하는 거죠. 막 물어보면은 그거 대답하면서 대응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울 보면, 그 다음에 자세 고정하고. 이렇게 시선 처리가 흔들려. 안 돼. 앞에만 봐. 주먹은 동그랗게 살짝, 까지 다 해요. 디테일하게.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 36개 도망가기.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너 정교화가 뭐냐? 모르겠는데요? 야, 그러면은 너 에자일 방법론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넌 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 에자일 방법론이 뭐냐? 아, 제가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해서 그쪽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쪽 분야에도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DB 정교화가 뭐냐? 아, 제가 DB 정교화의 상세 절차까지는 제가 긴장을 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왜 DB 정교화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현상은 알아요. 이상현상은 그쪽은 알아. 근데 정교한 대답을 못 하겠어. 을 넘기는 거죠. 그거는 제가 좀 약하지만 그거랑 관계된 요건 좀 알고 있습니다. 가령 뭐 QR코드는 뭐냐? 라고 하면은, 아, QR코드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학습에 미진하지만 제가 기존에 쓰던 바코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답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구렁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할 시나리오를 한 15개를 정했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공부하겠습니다. 혹은 뭐 제가 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다 바꿔서 그거 돌려쓰기 막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강당 같은 데다가 여러 명이 한 번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관리는 한 명만 봐요. 근데 다른 종목들, 여기는 뭐 건축 보고, 여기는 토목 보고 있고, 여기는 뭐 차량 보고 있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흰색 커튼이 하나씩 조금씩 쳐져 있는데, 여기 앉는 순간 모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이 사람들 얼굴만 보이고, 정말로 모든 소리가 안 들리고 집중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면접이 재밌어요. 제일 면접 때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했냐, 이미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공부한 사람이고 필기시험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대답하는 사람이 진지하고 그 다음에 존경심이 있느냐. 나는 면접위원이고 너는 면접을 받는 애인데 네가 우리를 존경을